김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식품산업기사 2018년 3월 4일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파트 1으로 식품위생학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로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중 미생물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있어서 미생물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반 세균이죠. 일반 세균에 대한 기준이 당연히 나와 있을 텐데 일반 세균에 대한 기준은 1ml 중 100CFU 콜로닉 포밍 유닛입니다. 마리로 생각하면 되겠죠. 100CFU를 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저온 일반 세균과 중온 일반 세균에 대해서 각각의 기준을 같이 기억해 봅시다. 저온 일반 세균은 저온을 좋아하는 일반 세균은 20CFU per ml로 정해져 있고요. 중온 일반 세균의 경우엔 5CFU per ml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일반 세균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지표죠. 대장균 군에 있어선 100ml 먹는 물에 100ml에서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3번은 식중독균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살모넬라 슈겔라는 식중독균입니다. 물론 완전 음성이면 좋지만 기준은 완전 음성으로 되어 있진 않고 몇 ml 안에서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신이아의 경우엔 2리터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민물의 개 또는 가재가 중간 숙주인 기생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생충 나오면 꼭 적어놓고 시작을 하자 그랬어요. 뭐에 의한 기생충? 채소류에 의한 기생충이 있었죠. 또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 그리고 육류에 의한 기생충이 있었습니다. 채소류에 의한 기생충은 뭐가 있었죠? 요충이 있었죠. 요충은 채소류에 의한 기생충. 또 뭐가 있었죠? 회충이 있었고, 부충이 있었고, 선충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다 채소류에 의한 기생충이었어요. 어패류는 뭐가 있었죠? 간흡충, 간디스토마, 또 폐흡충. 이런 게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이었죠. 육류는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무구조충과 유구조충. 자, 이렇게 보면은 무구조충은 육류에 의한 거, 육류 중에서도 뭐였어요? 우리가 못 먹는 거, 소고기에 의한 거. 폐흡충은 뭐였어요? 어패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폐흡충에 해당이 돼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답을 이미 구할 수 있겠지만 요코가흡충도 사실 어류에 의한 기생충이긴 합니다. 어떤 어류에 의한 기생충이냐면 은어나 또는 황어에 의한 기생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은어회를 많이 드시면 이 요코가흡충에 의한 기생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폐흡충이 되겠습니다. 3번 단백질 식품이 불에 탈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백질 식품 뭐 있죠? 삼겹살. 여러분 삼겹살 불에 탈 때 뭐예요? 구워 먹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발암물질 뭐 있죠? 벤조피렌이죠. 정답 아마 쉽게 구했을 거예요. 6%만 오답을 했고 나머지는 다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들을 여러분이 잘 맞추셔야겠습니다. 벤조피렌이 해당이 되겠고, 자, 벤조피렌은 뭐의 하나였어요? PAHS의 하나였어요. 만약 정답이 PAHS로 나와도 정답을 맞추셨어야 되는데 PAHS는 뭐의 약자였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약자였습니다. 영어로는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스의 약자였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물질로 벤조피렌이 있었습니다. 자, 1번 트라이할로메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뭘 넣어요? 염소를 넣죠. 염소로 소독을 할 때 생성되는 유해한 물질 트리할로메탄이 있고, PCB는 뭐였죠? 환경호르몬이었어요. 내분비 장애물질. 자, 이거는 계속 축적되는 물질이었습니다. 해당되지 않고, 염소, 클로린은 앞서 물을 소독하는 데 쓰이는 물질입니다. 정답은 3번 벤조피렌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이 볼까요? 이 문제도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산패와 관련된 거, 산화되어서 어떤 부패를 일으키는 거, 가장 관계가 있는 건 뭐죠? 지방의 산화입니다. 단백질의 분해 관계없고요. 탄수화물의 변질 관계없고 지방의 환원 관계없습니다. 지방의 산화에 의해서 산패가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스퍼질러스 곰팡이죠.
이 중에서도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에 의해서 뭐가 생성돼요? 아플라톡신, 대표적인 곰팡이 독소입니다. 그럼 이 곰팡이 독소 생산하는 필요한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아스퍼질러스가 어떤 조건에서 제일 자라냐 물어보는 거죠. 최적 온도는 25에서 30도씨가 맞고요. 최적 상대 습도는 80% 이상이 맞고 기질의 수분은 16% 이상이 맞습니다. 주요 기질은 이 아스퍼질러스 뭐에 많다 그랬어요? 옥수수 또는 보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곡류에 많은 게 아스퍼질러스의 특징이에요. 곡류에 뭐가 많아요?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따라서 육류 등의 단백질 식품이 아니고 옥수수나 보리 등 곡류의 탄수화물 식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같이 볼까요? 이런 문제를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해수에 존재하는 호염성의 식중독 세균이에요. 호염성 하면 관련 지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장염비브리오입니다. 장염비브리오는 호염성, 염을 좋아해요. 염이 약 3에서 5% 있을 때 잘 자랍니다. 또는 1에서 3%. 자, 그럼 황색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건 뭐였어요? 독소였죠. 독소 중에서도 장독소, 엔테로톡신하고 연결을 시켰어야 됐고, 웨이치균은 뭐냐면 클로스트리디움하고 비슷한 거. 살모넬라균은 뭐하고 연결시키랬어요? 살모넬라시스, 살모넬라증입니다. 살모넬라증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소변 및 대변에서 검출되는 거였어요. 자, 각 식중독균의 특징을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장 폐수에 의해 바닷물의 질소, 인 등의 함량이 증가한대요. 플랑크톤이 다량 번식하고 용준산소, DO가 감소한대요. DO는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 뭐죠? BOD와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또는 COD, 케미컬 옥시전 디맨드가 증가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불렀죠? 부영양화, 영양이 많아지는 거. 어디서? 수질에서 영양이 많아지는 거. 부영양화라고 불렀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신나천, 스모그, 밀스 등께 다 관계가 없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고 8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생물 중 특히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여 치즈나 식욕 가공품에 사용하는 합성 보존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고난이도, 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소르빈산도 합성 보존료예요. 살리신산은 합성 보존료 아니니까 뺄 수 있고요. 안식향산, 벤조익 액시드도 합성 보존료예요. 데이히드로초산도 합성 보존료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무려 보기 4개 중에 3개나 합성 보존료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건 식욕 가공품에 주로 쓰이는 건 소르빈산입니다. 솔빅 액시드, 소르빈산이 치즈나 식욕 가공품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의 보존 방법을 위해 방사선 조사를 쓰죠.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어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죠? 1kg 이건 뭐에 나타내냐면 방사선 조사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센지 약한지. 이 숫자가 높을수록 센 거예요. 1kg는 그렇게 센 양은 아닌데 이 이하의 저선량, 그러니까 강도가 약한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발화를 억제할 수 있고요. 기생충을 사멸할 수 있고, 또는 숙도, 이거는 과일에 얼마나 익는지 속도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 조사를 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바이러스의 사멸을 위해선 발화 억제보다는 높은 선량이 필요하다. 더 강하게 방사선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 세 번째, 10kg 이하의 방사선 조사로는 모든 병원균을 완전히 사멸시키지는 못해요. 특히 어떤 거? 포자 형성하는 거, 바실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멸시키지 못해요. 그럼 완전히 사멸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30에서 50kg 정도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합니다. 4번, 안전성을 고려하여 식품의 사용에 허용된 방사선은 바륨이 아니고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60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구조축 나왔네요. 딱 기억해야 될 거 소고기. 소고기에 의한 기생충 감염. 세계적으로 소고기 생식 지역에 당연히 분포를 하겠고요. 소를 숙주로 해서 인체에 감염이 되고, 감염되면 소화장애,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보입니다. 자, 잘못된 설명은 이거예요. 갈고리촌충은 뭐랑 같으냐면 유구조충입니다. 유구조충은 뭐하고 연관이 시켰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게 유구조충. 이거하고 같은 말이 갈고리촌충입니다. 갈고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갈고리촌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비브리오는 참 많은 병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브리오가 일으킬 수 있는 병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장염 비브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브리오 폐혈증이 있고요. 그리고 비브리오 콜레라가 있습니다. 장염 비브리오는 뭐에 의해서 생기냐면 비브리오 파라헤몰라이티쿠스라는 균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장염 비브리오예요. 장염 비브리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원인균은 비브리오 파라헤몰라이티쿠스가 아니고 폐혈증은 벌리피쿠스. 앞에 비브리오는 똑같습니다. 벌리피쿠스라고 하는 식중독 균에 의해서 걸리는 거고, 특히 간 질환자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가 쉽고요. 간 질환자에 걸렸을 때 치사율이 30% 정도에 해당이 돼요.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식중독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무기력증, 오한, 발열로 알려져 있고, 감염을 피하기 위해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조개류, 낙지류 이런 해산물에 뭐가 많아요? 비브리오 볼리피커스가 많기 때문에 생식을 피하는 게 좋고요. 더불어서 여러분께 팁을 드리면 여름철에 해수욕하다가 이런 조개 껍질 등에 여러분 허벅지나 발등이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로도 균이 감염돼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2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오염물은 음식물에 직접 또는 먹이사슬에 의한 생물 농축을 통해 인체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환경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대요. 그 발생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을 보겠습니다. 식품 또는 첨가물의 오용 및 남용에 의해서 쌓일 수 있겠죠. 맞는 설명. 제조나 가공 과정 중에 유해물질이 혼입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기구나 용기 포장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물리적 변화로 인해 식품 조직이 변형되어서 유해물질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축적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었고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13번 같이 보겠습니다. 초기 부패의 식별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초기 식품이 초기에 부패하게 되면 생균수가 늘어나죠. 따라서 맞는 설명. 휘발성 염기질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암모니아 같은 거 또는 트리메틸아민 같은 거, 이런 게 늘어납니다. 맞는 설명. 히스타민, 뭐와 관계가 있죠? 알러지와 관계가 있죠. 알러지와 관계가 있는 히스타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초기 부패가 일어나면 히스타민이 생길 수 있어요. 단 환원당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우린 더불어서 이 초기 부패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같이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관능검사법이 있습니다. 관능검사를 통해서 부패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물리적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생화학적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화학적 검사예요. 화학적 검사 뭐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휘발성 염기 성분을 측정할 수 있겠죠. 부패가 일어나면 보통 염기가 나오기 때문에 휘발성 염기 성분, 그 중에서도 트라이메틸아민을 측정할 수 있고요. 또는 여기 나왔듯이 히스타민의 양을 측정할 수 있고, 또는 생균수, 미생물의 양이 많아지면 뭐가 증가해요? ATP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ATP 양이 증가합니다. 또 하나는 pH 변화를 통해서 식품의 초기 부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의 초기 부패하는 식별법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클로스트림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림 디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보툴라이넘하고 퍼프린젠스를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퍼프린젠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발생된 보고된 바가 없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5% 내외 정도의 식중독을 차지하고 있어요. 즉 전체 식중독 중에 클로스트림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꽤 높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류와 같은 고단백 식품보다는 채소류가 자주 관련된다. 아닙니다. 육류와 같은 고단백 식품이 주로 관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병毒성이 강하여 적은 균수로도 식중독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정도의 클로스트림 퍼프린젠스만이 식중독을 야기하기 때문에 균수가 좀 많아야 식중독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 자, 이 클로스트림 퍼프린젠스의 특이한 특징 중 하나가
포자 형성을 할 때 어떤 걸 내냐면 장독소를 만들어내요. 장독소 어디서 나왔죠? 황색 포도상 구균에서 나왔죠? 엔테로톡신입니다. 이 엔테로톡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는데 특징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포자를 형성하죠. 포자를 형성할 때 장족소를 내서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식품 보존료로서 벤조익 액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벤조익 액시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과일 채소류에 사용될 수 있고요. 탄산음료에 사용될 수 있고 인산음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될 수 없는 게 발효음료류엔 사용될 수 없대요. 그러면 발효음료류엔 뭘 쓰냐? 바로 소르빈산. 우리 아까도 나왔던 소르빈산이 발효음료류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솔빅 액시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었어요. 정답은 4번 발효음료류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간 디스토마. 이건 뭐랑 같은 말이죠? 간 흡충입니다. 기생충 중 하나죠. 간흡충, 폐흡충 뭐하고 연결을 시켰죠? 어패류와 연결을 시켰는데 이 간흡충의 하나예요. 피낭유충을 사멸시키지 못하는 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열탕, 온도를 굉장히 높여주면 사멸이 되겠죠. 간장, 소금을 많이 넣어주면, 염이 많아지면 사멸이 될 거예요. 식초, pH를 낮춰서 산성으로 만들어주면 사멸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냉동으로 결빙을 시켜도 사멸이 되진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냉동 결빙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표백작용과 관계없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 중 하나죠. 표백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표백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산화형과 그리고 환원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 산화형 표백제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과산화수소, 이게 대표적인 산화형 표백제 중 하나죠. 여기에 연결이 되네요. 표백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비슷한 거 과산화, 벤조일, 이것도 산화형 표백제 중 하나죠. 그럼 환원형엔 뭐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가 환원형 표백제에 해당이 됩니다. 무수화, 황산 또는 아황산, 나트륨, 황산이 들어가네요. 두 가지 모두 환원형의 표백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산성 제1산 칼륨이 되겠습니다. 18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부패 변질되기 쉬운 원료는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해야겠죠.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해야겠죠. 최소 포장 단위로 포장된 식품이라도 소비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면 안 되겠죠. 이미 최소 판매 단위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나누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 해야 됩니다. 이 세척, 살균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IP가 있었고 COP가 있었습니다. CIP는 뭐의 약자였죠? Clean in place. 분리하지 않고 세척하는 게 바로 CIP였고요. COP는 Clean out of place. 분리해서 세척하는 게 COP였습니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19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효과 및 안전성에 기초를 두고 안전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양을 사용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2번 식품 첨가물의 원료 자체가 완전 무해하면 성분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잘못된 설명입니다. 식품 첨가물의 경우엔 뭐를 기준으로? ADI. ADI는 뭐죠? Acceptable Daily Intake. 1일 섭취 허용량에 보통 100을 곱해서 100은 어떤 개수예요? 안전 개수 또는 불확실성 개수를 곱해서 보수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심각한 영양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 사용이 당연히 고려돼야 되겠죠. 그리고 추출 용매는 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걸로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정답은 2번 성분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 치사량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 아마 많은 분들이 AD50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우리 치사량 하면 많이 봤던 게 AD50이죠. 50%가 죽는데 필요한 양이 AD50이죠. 보통 어디에서 많이 사용해요? 동물 실험, 쥐 실험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AC50은 뭐예요? AC50은 그런 농도, concentration을 의미하고 ADI는 전혀 관계 없죠. acceptable daily intake, 일일 섭취량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AD50을 많이 선택을 했을 텐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어류에 대한 치사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류에 대한 치사량은 4번 TLM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TLM은 뭐의 약자냐면 M은 미디안이에요. 중간값. T는 톡시컬, 그러니까 독성, L은 리밋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TLM 미디안, T는 톡시컬이 아니고 톨러런스네요. 톨러런스 리밋, 허용 기준, 허용 한계를 의미합니다. 중간 허용 한계를 의미하는 TLM이 어류, 물고기가 50% 죽는데 50%만 생존할 수 있는 독성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TLM이 되겠습니다. TLM 저도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AD50을 정답으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류에 대해선 AD50이 아니고 TLM, Median Tolerance Limit을 사용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TLM 뿐만 아니고 AD50이 뭐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LC, 나중에 LC도 50이라고 나올 거예요. LC 50이 뭐를 의미하는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다른 기출문제에서도 이 AD50과 LC 50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LT는 도즈,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LC는 concentration, 농도를 의미합니다. 농도니까 보통 액체나 기체의 농도를 의미하겠죠. 같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